자, 그럼 회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치를 어떻게 추측하는지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X축 하나 여기 찍어보면은 여기 Y값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선에서 어떤 특정 X값을 찍었을 때 그때 Y값을 구하는 게 예측이라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분류를 할 건데, 자, 보통 이제 분류의 가장 단순한 모델은 로지스틱 회기라는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회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회기라는 게 정확히 뭐냐면은 변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회기거든요. 자, 이 변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두 축을 얘기하겠죠. 길이와 무게. 특성이 여러 개면은 이 특성 여러 개를 가지고 이 무게를 예측하는 거죠. 자, 어쨌든 결국 회기라는 것은 이 로지스틱 회기라는 건 결국 회기를 쓴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그대로 씁니다. 가중치 구해서 편향 구해서 값을 구하는 거 그대로 써요. 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형 회기가 직선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선 구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기에서 분류 말고 회기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 회기 예측에서 이 회기선을 찾는다라는 거는 파란색 선을 그어서 이 빨간색 데이터를 잘 따라다니는 선을 찾는 게 선형 회기의 목적이었어요. 자, 근데 로지스틱 회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찾는 겁니다. 똑같이 선을 찾는 거고요. 선을 찾으려면 당연히 2차원상에서는 기울기와 절편을 구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로지스틱 회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번에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품종이나 뭐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분류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물고기면은 뭐 빙어와 농어 사이에서 내가 빙어를 구별하고 싶다. 뭐 꽃 중에서는 뭐 장미와 백합이 있으면 내가 백합을 구별하고 싶다. 뭐 사람 중에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를 구별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만 일단 딱 정해서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X, 녹색으로 표현된 X를 빙어라고 치고, 동그라미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걸 돔이나 그런 걸로 치면은 이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특성이 많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물고기든 꽃이든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분류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래프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길이, 무게를 가지고 물고기 품종을 시각화했을 때 빙어는 당연히 작은 물고기에 속하니까는 이쪽에 많이 분포해 있을 거고, 도미는 그거보다 훨씬 큰 물고기니까 이쪽에 분포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나왔었어요. 100%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 녹색과 빨간색을 구별할 수 있는 선을 하나 그어라 라고 하면 누구나 그을 수 있죠. 이거는. 대충 이렇게 그을 거 아니에요. 경계선을. 뭐 이렇게 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러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이랑 뭔가 특성이 딱 분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선 말고 이 선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 파란 선도 어쨌든 직선이고, 그럼 얘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얘도 W, X 플러스 B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선을 찾는 건 똑같은데, 이제 회기에서 찾는 선과 분류에서 찾는 선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근데 이제 로지스틱 회기는 어쨌든 이런 선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선도 찾을 수 있을 거고,
이런 선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당연히 이 파란색 선이 제일 분류를 잘 한다라는 거 이제 우리 사람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모델도 그러면은 노란 선 또는 주황색 선보다 파란 선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이 이 선이 가장 좋다, 이 선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는 어쨌든 선형 회계의 연장이니까 우리는 선형 회계를 좀 더 다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해서 선형 회계는 직선 찾기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델이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 있는지 까먹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지지난 시간인가? 여기 선형회계 실습 17번 챕터, 16번 챕터예요. 선형회계 컨셉과 시각화 쪽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거 LR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이고요. 선형회계 모델이고, 얘한테 학습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야, 네가 찾은 결과물 좀 보여줘 라고 해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가중치와 편향이에요. 그거를 모델이 이렇게 코에프라는 속성과 인터셉트라는 속성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찾은 거를.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편향값이고 이게 가중치 값입니다. 이 의미는 뭐였다? 여러분들이 길이를 넣어주면 길이에다가 요거 곱해서 요거 더하면은 무게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모델이 찾은 거고, 자, 그럼 모델이 이 값을 어떻게 찾았는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저게 직선이라고 하고요. 이제 가중치와 편향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파라미터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두 개의 용어가 나오는데, 자, 손실 함수라는 게 나오고요. 경사 하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일단 손실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는 뭘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손실 함수는 간단합니다. 손실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파라미터를 넣어요. 그럼 뭐가 나온다? 오차값이 나옵니다. 오차값이라고 하고 이걸 통틀어서 손실이라고 하겠지. 그러니까 오차값 또는 손실값이 크면은 손실이 큰 거고요. 오차값 또는 손실값이 작으면 손실이 작은 거예요. 우리는 손실이 작은 게 좋겠죠. 손실이 크면은 좀 안 좋겠죠. 그죠? 딱 어감 상으로도. 자, 그래서 손실 함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여러분이 찾는 파라미터 말고요. 이 가중치랑 편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뭐 후보가 100개 있을 때 첫 번째 파라미터 넣어보고, 두 번째 파라미터 넣어보고, 세 번째 파라미터 넣어보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고 모델이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파라미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넣어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A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오차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B라는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또 오차값이 나올 건데 그게 A보다 B 오차값이 작으면 A보다 B 파라미터가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사하관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손실함수를 역시 그림을 통해서 잠깐만 볼게요. 자, 손실함수라는 게 일단 회기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기식에서. 자, 그냥 이렇게 생겼다 라고 했을 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 x값 여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실제 값은 여긴데 예측은 여기로 하겠죠. 그러면은 요 정도의 오차가 생깁니다. 주황색 오차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예측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예측을 할 건데 실제 값은 여기란 말이에요. 요만큼의 오차가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고 여기도 요만큼의 오차가 생길 거고 여기도 요만큼의 오차가 생길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그만큼 또 오차 값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오차를 싹 다 더하세요. 이 모든 오차를 더함. 그럼 최종 오차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차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차를 이용해서 이 선이 더 좋은지, 이 노란 선이 더 좋은지, 파란 선이 더 좋은지를 이 오차값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는 뭐냐면 이 오차값이 어떤 오차는 이렇게 양수고 어떤 오차는 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차를 구하는 거는 실제 데이터 값에서 예측한 데이터 값을 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양수에서, 그러니까 더 큰 수에서 더 작은 수를 빼니까 양수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더 작은 수에서 더 큰 수를 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음수랑 양수랑 다 합쳐져 있어가지고 올바른 오차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오차를 더하는데 그냥 더하지 않고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더합니다. 이 오차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값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 방향, 부호 방향은 상관없는 거. 그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절대값을 쓰죠. 그래서 오차가 10이나 마이너스 10일 때 얘를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얘도 10이고 얘도 10인 거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오차를 음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일관되게 우리가 오차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또 다른 방법은 오차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제곱을 해도 음수가 양수가 되는 건 다 아시죠? 그래서 10의 제곱은 100이고요. 마이너스 10의 제곱도 100이죠. 자,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손실값이에요, 손실값. 손실값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차합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오차를 다 더하면 값이 너무 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다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요. 평균을 내면은 어쨌든 모든 값에 그 평균을 내면 이 평균값이 대표값이니까 큰 차이가 없겠죠. 손실이 뭐 달라지진 않겠죠. 손실값이. 그래서 평균 오차합 대충 이런 식으로 손실을 체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손실함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평균 오차합.
그죠? 자, 더 정확한 이름은, 네, 이제 더 정확한 이름이 누구예요? MAE와 뭐였지? 앱솔루트? MSE인가? 이럴 겁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MA, MSE. 맞네요. MSE, MA.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A가 뭐냐면 앱솔루트라고 해서 절대값이고요. 앞에 M은 민이에요, 민. 평균.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MAE가 되겠고 얘가 MS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오차값이 원래 10인데 100으로 늘려지잖아요. 더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MSE를 그냥 쓰는 대신 이렇게 루트를 씌워요. 제곱근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거를 붙여서 R, M, S, E 이렇게 세 가지가 자주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R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상 이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자, 선형회기. 자, 선형회기라는 걸 뺄게요. 회기의 손실 함수는 자, 손실 함수 말고 평가 방법이라고 할게요, 여러분. 사실 손실 함수랑 관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옳은 말일 것 같아요. 자, 회기의 평가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개입니다. MAE, MSE 또는 RMSE. R제곱. 자, 해서 평균 절대 오차 에러. 평균 제곱 오차 에러. 자, 요거는 여러분 R2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에러라기보다는 이것도 뭐 에러라고 봐야죠.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에러의 수치를 보여주는 반면에 R2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 R스퀘어 점수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요거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선형회기 그동안 R.스코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이때 나오는 점수가 R스퀘어 점수예요. 그래서 이게 R스퀘어 관한 점수가 이렇게 공식이 있으면 보시면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모델이 너무 어렵게 나왔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R스퀘어는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한 값이 있고요. 평균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측한 값이 평균 값으로 따졌을 때 실제 값과 평균 값의 어떤 차이랑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의 차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네가
최대한 같아지면은 1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줍니다. 1에서 빼줍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예측의 값이 평균과 가까울수록 얘네 이 전체 값이 1이 되면서 0에 가까워져요. 근데 이 예측 값이 평균 값보다 훨씬 크면은 다시요. 훨씬 작으면은 그 실제랑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잖아요. 평균이랑 실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거고 예측을 실제랑 거의 비슷하게 하면 얘네들은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커지고 여기가 작아지면은 얘는 0에 가까워지죠. 분수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값이 작아지면서 1에서 빠지는 값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뭐 0.9, 0.8 뭐 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측이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더 잘 맞추냐를 수치화한 겁니다. 요 R 스퀘어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은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써야 되냐면 다 써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 써야 돼요. 일단은 R 스퀘어는 보통은 잘 씁니다. R 스퀘어는 방금 그냥 모델이 얼마나 좀 잘 학습되었는가를 기본적으로 그냥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요 MA나 MSE 이렇게 에러 수치를 구하는 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실제 오차 값을 확인해서 사용 가능한 모델인지 판단하기 용이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죠? R 스퀘어가 한 88%의 성능이 나왔어요. 만약에 정확도가. 근데 이 88%가 얼마나 좋은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냥 88% 정도로 잘 맞추나 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수치라는 건 여러분 수치라는 거는 정확히 내가 예를 들어서 집값으로 한번 표현해보죠. 집값이 30만원인데 이 모델에서 예측을 하니까 88%의 확률로 정확도로 23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집값이 원래 30만원인데 평균 3만원의 오차가 있음. 이런 게 훨씬 더 내가 이 집값에 대해서 이 집값에 대해서 뭔가를 활용하려고 할 때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는 5만원 이상 오차가 나면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때 3만원 정도의 오차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사용할 만한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R 스퀘어 점수만 딱 놓고 88%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집값이 뭐 얼마라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뭐 그냥 이제 30만 원에 0.88을 곱하면은 이제 또 가격이 나올 테니까 뭐 그렇게 구하기도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직관적으로 실제 그 에러 값을 여러분들이 보고 이 정도 에러 값이면 내가 감수할 수 있어 라는 걸 직접 판단하기에 좋은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이 쓰면 좋고요. 보통은 둘 다 같이 쓰고요. 그리고 요거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는 이상치에 따라서 달라요. 이상치가 좀 많으면 얘가 좋고요. 이상치가 적으면 얘가 좋습니다. 왜냐면 얘는 제곱을 하니까 이상치가 더 뻥튀가 돼서 그래요. 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보통은 저는 RMSE를 많이 씁니다.
R스퀘어랑. 자, 해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물고기 데이터로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